최근에 부자들 보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주식도 하고, 주식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합니다. 금은 당연히 사고요. 달러도 가지고 있고요. 코인도 뭐 약간 합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찾아뵈서 반갑고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하락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도 영향을 주고요. 유동성 영향을 주고요. 뭐 인플레이션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주고요. 수요와 공급의 수급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전세 가격도 영향을 주고요. 경제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국민들의 또 심리 상태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사회 현상도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집값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제가 다 결합된 복합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복합 문제를 원인 한두 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출 받으면 투기야, 전세 끼고 사면 투기야,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 막아야 돼 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장은 왜곡이 되고 더 난리가 납니다. 전세 대출도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을 막고, 전세 가격이 안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강남의 전세가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강남 집값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강남 집 사는 사람이 갭 투자인가요? 이게 산수 공식, 수학 공식도 아니고, 전세 끼고 사면 투자가 아니라,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집값이 30억이에요. 20억 주고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한다? 야, 20억을 투자하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를 갖다 붙인 거고요. 원래 갭 투자는 소액으로, 무자본이나 소액 투자로 내가 돈이 2억이 있는데 1억, 매매가 1억에 9,500만 원 전세에 있는 오피스텔을 500만 원 주고 10채를 산다. 이런 게 갭 투자예요. 매우 잘못된, 세입자들을 위기에 모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강남 아파트 전세 10억인데 30억 아파트를 내 돈 20억 주고 사는 거를 갭 투기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냥 이론만 알고 주식만 하다가 부동산을 필수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떤 사치제나 선택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실물 부동산을 모르고 주식이나 금융 쪽만 하신다가 부동산으로 이제 전향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10억 전세 끼고 20억 투자해가지고 강남에서 돈 몇 억 더 벌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집 하나 사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사는데 그걸 갭 투자라고 막아버리면, 저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은 피해는 누가 보냐면 세입자가 봅니다.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괴롭겠습니까? 세입자가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만 참아. 전세 대출 규제하는데 힘들지, 세입자들. 참아. 집값 떨어지면 니들한테도 좋잖아? 라고 하지만 집값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강남이 30% 전세가율이라도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떨어져도 세입자한테 좋냐? 살짝 떨어지면 좋죠. 25억 가던 게 30억 올랐어. 전세는 10억인데 다시 25억 가면 이분이, 세입자가 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집값이라는 게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30억에서 20억 또는 28억까지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집값이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왜? 심리가 붕괴가 되거든.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팔자고 던져버리고, 매수자들은 사려는 사람들도 다 발을 빼버리면서 집값이 폭락합니다. 경제 위기 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어떤 왜곡된 정책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집값의 1% 때려버리고 시장을 죽여버려요. 죽일 수 있거든요. 죽여버린다? 집값이 폭락한다? 잃어버린 50년 확정입니다. 일본은요, 1985년도에 이게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경제와 잽도 안 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30년 동안 올스톱, 월급도 안 오르고 경제가 올스톱 돼 있었고, 우리는 달려가지고 이제 비슷해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앞섰는데, 그럼 30년 전에는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뭐 일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내부적인 구조가 없습니까? 지금 반도체만 잘 나가지. 우리나라 잘 나가는 구조가, 산업 구조가 몇 개 됩니까? 철강 망가지고 별로 없어요. 반도체 빼면 반도체 무너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끝났다라고 하면 삼성, SK 주식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진짜로. 물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뭐 정책 하나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금리도 중요한데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맞춰갑니다. 2022년 하반기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움직이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의 집값을 예측하고 집값을 바라볼 때는 이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또 사회 현상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집값만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주택의 담당자인데 국토교통부의 힘만으로 잡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집값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대책을 만들려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모든 게 다 동원돼야 돼요. 왜? 사회 문제니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성장도 해결해야 되고, 지방 소멸도 해결해야 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급도 해결해야 되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 늘리고 규제지역 지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대책만은 한계가 있는데 집값은 국토부가 잡아야지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전망과 관련하여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1주택자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단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 2026년 시장을 우리가 뭐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예측도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내년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잖아요. 미국이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길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갑자기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서 합의해놓고 또 관세 때려버릴지, 아니면 미국의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빠져나가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당장 예측은 어려운데 장기 예측은 가능하죠. 장기 예측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려는 지역이 10년 후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인가,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수요가 크게 줄고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서울의 10년 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인가, 경기도, 인천이라면, 또 지방이라면 각자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년 후에 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과 투자가 이제 뒤섞여 있긴 한데, 집 하나 사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뭐 속은 상하겠으나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겠지 라는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기다렸다가 내년에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떨어지면 또 언제 들어갈 거예요? 10억 아파트가 9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8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7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끝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내 집 마련하십시오. 돈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뭐 요즘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리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환 능력이 1년에 3천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대출은 뭐 비규제 지역에서 70% 나온대. 그래서 6억 아파트를 4억 2천 대출 받는데 내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면 대출 한도를 더 줄여서 더 작은 데로 가든가 더 외곽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전세에 거주하시면서 청약을 하든가, 이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되 기다리지 마셔라. 기다려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기다리다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값만 쳐다보다 끝나버립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내 자금에 맞춰서. 하지만 물론 뭐 좋은 지역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중간한 분들 있잖아요. 뭐 3억, 5억, 10억 정도의 사이로 서울에 아파트 사려는 분들은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지역 말고 올해 급등은 하지 않은 지역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키 맞추기 하거든요. 최근에 강남 집값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떨어지진 않아도 천정부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규제도 있습니다만 규제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야, 내가 이 가격 지불해도 될까? 너무 올랐는데? 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럼 안 오른 지역도 또 때가 되면 치고 올라가거든요. 동탄 신도시가 최근에 안 오르다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올랐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데 올라가는데 안 오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뭐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송도, 검단, 청라, 뭐 김포에 있는 분들은 김포, 한강 이런 데 내 집 마련하셔서 살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동쪽이 오르다가 규제되면 서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데, 요즘 주택수가 많이 가지면 세금도 많고, 물론
약간 능력이 돼. 부부가 전문직이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어서 압구정에 한 채, 여의도에 한 채, 대치동에 한 채 있어.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가시든지. 쉽게 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더 올라가니까 핵심 지역이니까. 아, 내가 나이가 65세, 70세야. 근데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어. 근데 두 채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한 채 냅두고 한 채는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팔아서 뭐 강동구의 고덕으로 가시든 뭐 신도시로 가시든 동탄으로 가든 광교로 가든 판교로 가든 송도로 가든 가가지고 여유롭게 살면서 자식한테도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주고 그렇게 사셔도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뭐 어중간한 2주택, 3주택 있으면 팔고 똘똘한 채 가도 어차피 뭐 토지거래 받으면 되니까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은 10년, 20년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제 주택 수만 늘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도요, 똑똑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그럼 그분들도 최근에 부자들 보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주식도 하고 주식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합니다. 금은 당연히 사고요. 달러도 가지고 있고요. 코인도 뭐 약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 사고 아파트도 여러 채 사고 이랬다면 이제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고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세, 월세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세 월세는 트럼프 관세보다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수급이 이미 깨졌어요.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일단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반토막입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거주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세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물도 안 나옵니다. 요즘 전세 난이라고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난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라졌느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내년에 더 줄어들고요.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2+2를 하면서 4년이 되다 보니까 2년마다 나오는 매물이 4년마다 나옵니다. 그마저도 지금 안 나옵니다. 왜? 그냥 눌러 앉아서 갱신해 버립니다. 나와 봐야 별 수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주고 눌러 앉아 버립니다. 매물도 안 나오고 신규 입주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부 정책도 잘못했죠. 뭐가 잘못했냐면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실거주 하라고 해버리니까 인프라가 좋은 곳들, 좋은 아파트에 하나 샀잖아요. 실거주 해버립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실거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대부분 상급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급지는 주인들이 실거주하고 상대적인 하급지는 임대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거주해버려서 계속 오래 살아버리고 외곽 지역들만 안 좋은 데만 임대 물량들이 나오는 질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좋은 지역들은 집주인이 눌러앉아서 매물이 더 안 나오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요. 또 문제가 요즘 대출 규제, 전세 대출도 막 규제하거든요. 전세 대출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못 올리면 어디로 가요? 월세 가야지. 월세가 매우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 64%까지 갔는데 2020년이 40%에서 64건데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요. 전세 가격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월세 시대 시작이 됐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안정성만 보장되면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집값 올리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모두가 아닌데 그 하나 때문에 규제를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 사는 게 낫거든요. 월세 가봐요. 매월 돈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월세로 쫓아내가지고 영원히 월세로 살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앞으로 한 3년은 굉장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두가 뭐 한강벨트나 경부벨트 집값 급등 뭐 이런 게 화두였다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지역도 이제 신고가 이래 나오는데 왜? 토지거래가 구역을 한번 묶은 규제는 쉽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게 토자 같은 거는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지도 못하고 규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규제에 내성이 생겨버리게 만들면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임대차 시장은 확정입니다. 전세 전세 매물 사라지고요. 월세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앞으로의 그런 상황
시대가 열릴 것 같고요.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당연히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비아파트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비아파트도 안 나옵니다. 올해 신축 빌라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4만 호, 비아파트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뭐 서울에 1,000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신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나와요. 문제는 많죠. 뭐 전세 사기 우려도 있고, 건축비도 올라갔고, 허그에서 보증 한도도 올려가지고 다 역전세 생기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한마디로 내년부터 전세 월세의 난은 이제 시작이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값 상승이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뭐 이거를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건설 경기 또 집값 상승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한 건 맞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면 문제죠. 저도 비정상적인 급등, 특히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서울 일부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서 경제를 갉아먹는다? 선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 일단 거래가 늘어났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거래 안 되는 것보다 세수가 늘어나면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이라면, 지자체 입장이라면 세금을 더 내는데 경제가 문제가 된다? 물론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이 순환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는데,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옛날처럼 집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손해거든요. 우리 개인들은 각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많이 가지지도 않아요. 다세대 이런 거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 10주택이라고 해도 그 서울의 강북에 다세대 건물 하나, 뭐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강남 집값보다 못한 건데, 그걸 다주택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그게 돈이 많이 묶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묶인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도 올라가, 코인도 올라가, 금값도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물론 집값은 한강벨트와 경부벨트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코인에도 들어갔고요. 금값에도 들어갔는데, 금 사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요? 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개인이 금 사서 집에 금고에 처박아 두는 게 뭐가 도움이 돼요? 코인 사는 게 도움이 되나요? 비트코인 사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사면 도움이 돼요, 경제? 하나도 안 돼요. 주식은 그나마 뭐 사면 기업에 뭐 재투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와 SK의 자금 확충을 위해서 주식 투자합니까? 본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투자잖아요. 주식도 투자예요. 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물론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목적 자체는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집값도 돈 벌려고도 하지만 실거주 목적도 있는 거고요. 거래가 많이 되면 실제로 자, 집은 보게 되면 세금 내죠. 거래가 되면 지자체, 국가로 세금 내고,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삿짐 업체들 움직이죠. 부동산들 중개보수 받아서 돈 은행에만 넣나요? 생활비도 쓰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월급도 주고 할 거잖아요. 경제가 이게 경제잖아요. 돌아가잖아. 이사하게 되면 가전제품도 바꾸잖아.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가전도 쓰고 소파도 바꾸고 가구도 사고, 얼마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냐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저는 코인이나 금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주식보다도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주식 대기업한테 돈이 가죠. 최근에 올랐는 게 SK 하이닉스,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인데, 그 주식으로 기업이 뭐 돈 들어갔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한 거지. 오히려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1주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보다는 실거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지만 집값도 올라가면 좋겠다는 거지, 오직 집값 올라가는 걸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집을 산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으나 한 채 사는 거 가지고 그거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부동산에 너무 쏠리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연하면 다주택자 저는 싫어해요. 반대예요. 그러면 집 하나는 가지고 대한민국에 나머지 돈으로 저는 주식도 하라고 합니다. 주식하고 코인도 조금 사고, 많이 사지 말고, 그래도 이게 변동폭이 크니까 금도 좀 사고 포트폴리오에서 대한민국이 한 7대
7대3, 8대2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저는 한 6대4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5대5까지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슨 포트폴리오야. 집 하나도 대출받아서 겨우 샀는데 무슨 주식, 골드,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냐고. 그 배부른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가족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겨우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집 하나 장만했는데 포트폴리오 하래. 와, 나는 이거는 진짜 관료들, 높은 분들이 서민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돈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지. 무슨 놈이 분산 투자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러면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할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전세 살면서 주식 투자 하셔도 되고요. 월세 살면서 투자해도 되고 다 좋은데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지. 국가가 집 팔아서 주식 사래. 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러면 주거는 정부가 책임지나요? 공공임대주택 한 200만 원 지어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주식 투자하라고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 주나요? 보전 안 해줄 거잖아요. 오로지 개인이 책임이잖아요. 집값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게 개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저도 집도 무리한 대출을 받았어도 안 되고 DSR이라는 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으면 다 위기가 넘어가는데 사실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 내가 1억을 넣었다가 만약에 지금은 주식이 날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모르겠다 거주하면 되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오로지 투자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할 영역이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실제로 부동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나요? 금리 동결이 일정 부분 영향은 주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또 심리적으로도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는데 10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동결했습니다. 못하죠. 왜? 11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막 한강벨트, 경부벨트 일부 지역들은 막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불안해지면서 집값이 또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아마 동결을 했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동결만으로 뭐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데 또 투자 심리를 더 왜곡시키고 부추기는 거는 일단 막았는데 이제 문제는 11월인데 11월은 뭐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은요. 금리 올리면 됩니다. 집값 잡고 싶으면. 유동성 제거하면 돼요. 우리 2022년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 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 때 0.5%포인트 올려봐요. 난리가 날걸요. 심리도 막 요동을 치고 막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난리가 납니다. 집값 떨어지죠. 또 뭐가 떨어져요? 주식도 폭락합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와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내리는데 역설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은 올라가고 집값은 잡고 싶다? 야, 이거 완전히 욕심쟁이지.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뿌리가 걸려 있으니까. 주식 많이 오르면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있고요. 2주택인데 둘 다 팔아가지고 똘똘한 채 가고 남는 돈 있으면 주식 사는 사람이 있고요. 코인도 사고 금도 사고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식만 오르고 집값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주택이라는 게 일부 지역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욕망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무리하게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 수요들도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서 주식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는 경제를 생각을 해서 하는데 한국은행이 부동산이 너무 급등할 때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고요. 11월 때 11호 대책이 나오고 거래량 상승률이 떨어지면 11월에는 기준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황상 본다면 나쁠 게 없어요.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유동성은 많이 풀렸고 수요는 과잉해 공급은 부족 지역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이 고위 관료들이 집 팔아라고 해서 팔지 않고요. 우리 고위 관료들 보더라도 팔아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징징 짜면서 팔잖아. 왜? 억울하거든. 예, 각자가 보면 억울한데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준금리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11월 금통위 때 내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0.25 정도 내려서
해서 요동을 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0.25%포인트 25bp 내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기조 자체는 내려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상승 압력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은행장도 불러가지고 대출금리 빨리 못 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기준금리는 많이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대출금리가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설적으로 은행들은 예대 마진,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에 비례해서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안 내리면서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들은 수익을 많이 보겠죠. 정부도 알죠. 그래서 정부는 은행의 그 과다한 이익을 환수를 하는데 그럼 결국 승자는 저는 은행하고 정부 같아요. 예대 마진으로 은행은 돈 벌고 정부는 야 은행 니들 돈 너무 벌어서 야 좀 환수해 가지고 가고 결국에는 대출이자 내는 사람만 억울하게 지금 대출이자를 더 기준금리 하락 폭에 비해서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대출이자가 빨리 내려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대출이자로 상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우리 각오는 해야 되고요. 대출금리 또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저도 걱정이에요. 갑자기 또 집 사자라고 해서 안 사는 분들도 사고 주택시장이 또 요동을 칠까 봐. 저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요동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극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값 반등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나요? 집값 반등은 올 수도 있죠. 지금 규제지역 그리고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된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못 판다는 얘기고요.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관리 처분이 나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승률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 떨어지느냐 집값이 올라가느냐가 포인트인데 집값이 떨어지려면요 집주인이 금매로 던져야 돼요. 집주인이 금매로 던질 때는 언제 던져요?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집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집주인이면 집 하나 힘들게 샀는데 가격을 내려서 던지겠습니까? 안 내리죠. 안 던지죠. 왜? 아니 왜 던져?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 한 5년 부족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팔 이유가 뭐가 있어 도대체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오늘 집값이 제일 비쌀 때 팝니다. 내일부터 집값이 떨어진대. 내가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미래를 보고 왔는데 내년에 집값이 폭락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지금이라도 금매로 팔아야지.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에 입주 물량 부족에 기준금리도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여건을 봐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팔아요. 정부 규제, 대출 규제 나왔죠. 지역 규제 나왔죠. 버티면 되죠. 이제 보유세 올리는 게 고통스럽긴 한데 보유세 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팔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안정에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게 표심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켜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매수자들도 불안할걸요? 이러다가 언제 올라가지? 지금 11호 대책으로 급한 불은 서킷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불안한 돈 거죠. 와 이거 어떡하지? 1년, 2년, 3년, 5년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 아마 그 말 아무도 못 할걸요? 여차하면 올라갈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야 돼? 기다렸다가 사. 끊임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나오는 거죠. 매물이 없는데 하나 나오면.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매물의 실을 말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나옵니다. 신고가 나오면 집값 올라갔다가 또 그러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방에 있는 분 중에 이제 돈이 좀 있어요. 현금 한 50억 있는 분이 집을 사려고 하다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장이라고 할까요? 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접고 서울로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살고 싶었는데
올 초에 풀렸다가 묶여가지고 그때 못 샀어. 토지거래가고요. 마포 성동이라도 살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막 일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 놓쳤네. 서울 전역이 또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가구역 묶여서 이제 전세 끼고 못 사. 고민하다가 가족회의 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애 둘이가 다 서울 가 있어. 한 명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막내는 대학교 다녀. 여보, 우리 그냥 옮기자. 어차피 지방은 잘 안 될 것 같아.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많이 없고 앞으로 대기업이 지방으로 오겠어? 지금 미국으로 가지? 미국도 지금 뭐 관세 협상 잘 됐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건데 우리 경제적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지. 역설적으로는 그 돈이 지방에 투자돼서 지방에 일자리가 생겨도 모자랄 판에 가자. 이사 가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 전역이 다 묶였는데. 마포 갈까요? 성동 갈까요? 강남 3구 가겠지. 또 거래는 돼요. 수요들이. 적응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적응을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하고 나면 또 리셋이 돼요. 거기서 출발해요. 강남 3구, 용산구가 2017년부터 규제 지역이었고요. 2020년부터 토지거래가 구역이었는데 집값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규제로 집값 잡는다는 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사례를 보여달라고요. 규제에서 집값 잡은 사례를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데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안 가고 너무 머니까 안 가더라도 그 후에 김대중 정부도 기억 안 나죠. 김영삼 정부 기억 안 나죠. 빼고 그러면 이명박, 노무현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금 이재명 중에 규제해가지고 오르는 집값 잡은 정부가 어디냐고.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규제했죠. 아니잖아요. 집값 누가 잡았어요? 미국이 잡았지.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 2022년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을 때 미국이나 우리 경제 위기가 잡은 거지 정책으로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 실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동탄, 구리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탄, 구리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죠. 우리가 10월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11호 대책인데 이제 11이 아니고 11이 아니라 11호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부 뉴스를 보면 11로 나오는데 11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제가 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 11호 대책이 가장 이슈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대책 패턴과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랐냐면 보통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금 규제가 있고 대출 규제가 있고 지역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일단 뒤로 좀 뺐고요. 대출 규제는 627 대책으로 일단 강하게 6억으로 제한을 했고 이번 11호 대책에서 추가로 25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한도 2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사이는 4억 원, 15억 원 이하 구간은 6억까지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요거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번 11호 대책의 핵심은 지역 규제입니다. 지역 규제. 지역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보통 단계별로 적용이 되죠. 조정 대상 지역 적용하고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 도저히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라고 하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지역 규제가 동시에 다 적용이 되어 버렸고요. 지역도 예전에는 핀셋 규제를 했죠. 콕 찍어서 강남 3구, 강남구 딱 적용하고 옆 동네 집값 올라가게 되면 성동구, 마포 탁탁탁탁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묶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고 조정 대상, 투기 과열, 토지 거래가 구역을 동시에 때려 부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동탄 구리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광교 신도시까지가 규제됐거든요. 광교 신도시 10km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동탄 신도시는 빠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 규제를 피한 수요들이 피난처가 만들어진 거죠.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세 끼고
팔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출 한도가 40%로 LTV가 줄어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물론 양도세는 2026년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는 시켜줬습니다만 아무튼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한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회피처로 동탄신도시가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후 대책 발표되면서 동탄신도시는 한마디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불장이 됐죠. 그래서 가격도 한 5천에서 1, 2억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구리시도 빠졌죠. 구리시는 하남시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남시 묶이고 중랑구가 묶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구리시가 하나의 틈새 상품처럼 만들어져 버렸고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남양주 별내 다산신도시도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해서 이동을 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호가도 올라가는데, 제가 다산신도시를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11호 대책 발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뭐 한 거래가 되려면 집주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살짝 조정을 해주면 거래가 됐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 없이 바로바로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고요. 일부 집주인들은 뭐 호가를 살짝 올리거나 또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규제 강화가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책 리스크나 기대감으로 작용할까요? 자, 이번에 뭐 초강력 규제라고 하는 일단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굉장히 열띤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기대감? 집값 안정될 수 있겠다. 강하게 규제해야지. 사람은 누구나 이제 본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분은 사실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의 한강벨트나 뭐 경부벨트, 경기도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각오를 했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 적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문제예요. 서울에서는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강서구, 중랑구 뭐 이런 지역들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지? 경기도에서도 수원, 팔달구, 장안구, 의왕시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가 왜 우리 동네가 올랐어?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조금 거래가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좀 거래가 되려고 하는데 왜 강남과 성동, 마포, 분당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될까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역이 올라가는 걸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규제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가장 속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에 내 짝꿍이 놀다가 걸렸어요. 같이 교무실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 거죠. 선생님, 저는 뭘 잘못했나요? 너도 내일 자율학습 도망가고 농땡이 칠 거잖아. 라는 잠재적인 어떤 투기 세력의 간주, 풍선 효과를 차단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전체를 묶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중간치기 하면 스테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은,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은 중간치기 하는 지역들을 초강력 규제로 묶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 집을 사려는 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안 사려는 분들은 괜찮은데, 자, 우리는 내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물론 국가와 민족 중요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금도 내고 양보를 할 수는 있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세를 준 집을 전세 끼고 팔지 말아요. 전세 끼고 사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사지 말아요.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 받아서 집도 사지 말아요. LTV가 40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왜 투기란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강한 규제들이 왜 나한테 들어오는가? 국가가 국민이
의지를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오히려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내년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선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100% 내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스윙보틀 왔다 갔다 하는 층들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틀 중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찍어주려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아예 그냥 이탈해서 다른 쪽에 찍어줘 버리는 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이걸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양쪽에 부딪히죠. 집값은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규제를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퇴양난에 좀 빠져있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적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적 문제라는 것도 이제 토지거래가구역이 원래는 이제 서울시의 권한이었죠.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콕콕콕콕콕 찍어서 규제를,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번은 다 묶었어요. 다 묶었는 이유가 뭐 들리는 말로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97 공급대책 때 토지거래가구역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안을 이제 법안을 하는데 아직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권한이 없었는데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서울 전역을 이렇게 묶는 거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고는 있죠. 토지거래가 구역 자체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도 아니고. 신고는 우리 주택거래 신고하면 그냥 일방통행으로 신고하면 끝나는데 허가는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허가가 안 떨어지면 이 계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집을 뭐 10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 하나를 사는데 내가 돈을 어디서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불법을 한 것도 아닌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허가의 조건은 실거주 입주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사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비워둘 수도 있고 전세 세입자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내가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집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내가 집값을 올렸나? 이제 집 하나 사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걸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토지거래가 구역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부터 토지거래가 구역이 일부 지역들, 우리 아베오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같은 지역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뭐 노도강, 뭐 금강구,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이런 지역들은 담당자가 한 명이 있었대요. 지금 빨리 인원 또 확충해야 되고 기준도 또 뭐예요? 뭐가 뭐하냐면 막 혼선이 생기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죠. 어떤 경우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효로 간주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도 무효입니다.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매 예약서라는 걸 씁니다. 집주인하고 가계약금 정도 주고 예약서를 쓰고 서류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넣습니다. 허가제를 넣으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 일이 밀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2주 후에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정식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 걸린 거예요. 예약서를 쓰고 가계약금 넣고 허가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겁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이 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걸립니다. 사고 팔고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지위 양도 금지가 걸렸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로 해야 돼? 이 계약을 깨버려야 돼? 그래도 해야 돼?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토부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의 피해자잖아요. 대책 발표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면 인정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또 정책상으로는 계약서 작성을 쓰지 않았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계약서를 못 쓰고 예약서를 쓰고 허가제를 넣었는데 이 구간에 이렇게 걸리는 분들은 또 선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럼 질의하니까 답변도 안 와요. 좀 기다려라.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적용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고 예외 규정 쫙 만들어서 지자체에 쫙 배포하고 인력 확충 딱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급해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혼선은 오로지 지자체 담당자와 계약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혼선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도 좀 아쉽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너무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집값이 오르면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극을 받은 시장은 또 다른 왜곡 반응을 하게 되고 앞섰어도 굳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동탄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조만간에 동탄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되겠지? 내가 빨리 사야지 라는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건 저는 오로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정치인의 다주택 보유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솔선수범과 내로남불의 문제가 걸리는데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냉정하게. 자, 이번에 국토부 제1차관 이상경 차관님이 이제 결국에는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상경 차관님이 정말 투기를 했을까요? 냉정하게. 그분이 교수님입니다. 나이가 아마 60이 훨씬 넘었겠죠. 60이 넘을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부인은 전문직입니다. 약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도 전문직이니까 두 부부의 전문직이 60이 넘을 정도로 그것도 그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 경제 성장의 시대를 살아온 두 전문직이 작년에 판교에 전세 끼고 아파트 하나 산 게 그게 재테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두 전문직이 이제 와서 판교에 전세 끼고 아파트 산 게 뭐가 그렇게 재테크를 잘했습니까? 저는 재테크 점수로 매기자면 한 50점밖에 못 줍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왜 논란이 됐을까요? 다른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3년에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재건축이 되고 생각해보면 2013년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정부 때? 제발 집 좀 사줘.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줄 테니까 제발 집 사줘.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투기가 아니라 정부가 부탁을 했다니까요. 집 사달라고. 매수자들 바지가랑이 잡고 사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샀어. 그때는 이게 투기가 아니었다고. 왜? 정부가 사라고 했으니까. 시대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제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이렇게 뭐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그 부인이 20몇 명인데 그게 불륜입니까? 그때 시대는 능력 있는 양반들이 후처를 두는 게 또 그때의 상식이었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듯이 2013년도에 집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투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 정책이 집을 못 사게 하고 집 가진 사람들한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엇박자라는 거예요. 자, 나는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막상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로남불이 생기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투기인데 시장의 수요자들의 분노 포인트가 이거죠. 아니 나도 대출 좀 받아서 집 좀 사자고. 대출 받아서 집 살려고 하니까 LTV 규제해, DSR 규제해. 이까지는 이해를 해. 투기 과열을 지고 지정해가지고 LTV도 70에서 45로 내려버리네. 대출 한도도 최대 6억이고 비싼 집들은 2억까지만 된대. 나는 연봉이 10억이 되는데 내가 연봉이 10억에 30억 아파트를 살려는데 왜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나는 10억 대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을 무조건 입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애가 학교 다녀요. 그럼 애 전학시키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어차피 나도 집이 필요하니까 전세 끼고 하나 사둬요. 왜?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때려 죽을 범죄냐고요. 세금 다 내는데 샀다가 또 전세를 끼고 사면 세입자한테 집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오히려 세입자한테 집을 공급해주고 세금 내고 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투기랍니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위 관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전세 끼고 집을 사니까 여기서 이제 분노 포인트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입니다. 그분들의 행위 자체는 이해를 하죠. 왜?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더라도 2013년에 능력이 되면 국가에서 사라는데 사야 되고 전문직이 부부가 전문직인데 30년을 일해가지고 판교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면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결국에는 이분들도 시장의 수요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수요자들이 각각
각각의 다 사정이 있는데 이게 모여있는 게 시장인데 집값이 오르니까 시장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 깨고 집 사니까 핵심 지역이 올라가. 니들이 잘못이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장의 수요자들 잘못이 아니고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을 초래한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죠.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서울이 모든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가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집중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집 하나 가진 사람의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차라리 기준이 명확했죠. 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투기, 한 채는 실소유라고 했는데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시장은 또 반응을 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기고 요즘 다 한 채를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정부가 야, 한 채를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기준이? 야,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게 투기 같아. 너 왜 대출 많이 받냐? 네 돈에 맞춰서 사야지. 말은 이성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으나 돈이 없고 나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사고 싶으니까 능력과 DSR에 맞춰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거고요. 전세 끼고 사지 말래. 다 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투기랍니다. 너가 실거주 안 하는 집을 왜 전세 끼고 사? 살 수 있지. 대한민국에서 전세 끼고 하나 사뒀다가 일단 마음도 든든하고 여차하면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세 끼고 샀다가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국가가 그 수요 공급의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분노 포인트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집값 많이 올랐다.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돈 모아서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언제? 2017년에 그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 빵 공장처럼 막 찍어대게. 근데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집값 잡는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7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집값 잡고 집값 떨어뜨릴 테니까 집 사지 말고 우리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가 집값 폭등해가지고 정부 말 듣고 기다린 사람들이 다 벼락 거지가 됩니다. 계속 기다린 사람들 떨어지겠지, 올해도 떨어지겠지, 올해 집값 폭등했습니다. 근데 또 기다려라 합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도대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못 잡았고 지금 연속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세 번째가 아니라 51번째로 시장의 수요자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누적되고 신뢰도 떨어져 있는데 또 믿으랍니다. 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랍니다. 못 기다리지. 근데 자기들은 가지고 있대. 적어도 국민들한테 어떤 선택을 강요하려면 자기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강요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값 잡겠습니다 까지만 해야죠. 사지 마라, 사라 사지 마라를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면 나는 팔았어요. 나도 팔았어.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고점 같아서 나는 팔았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야, 고위 관료들,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집을 팔았네. 나도 팔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은 안 팔고 국민들 보고 강요를 하니까 국민들은 아니 부모가 얘기를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국가 고위 관료가 얘기를 한다고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얘기를 듣겠습니까?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수급이 안 맞잖아요.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에 유동성이 늘려 있고 기준금리도 내려가는데 이 상황에서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팔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책이 1주택자도 저는 규제하는 게 방향성이 틀렸다. 부동산 정책은 사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대출 능력, DSR이라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전세를 원하는 분들은 또 자기 그 반환 능력,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 받아서 전세 갈 수 있게. 월세를 원하는 분들은 월세 갈 수 있게 이렇게 주거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게 주택 정책이지 집값 오른다고 해서 집 하나도 사지 마라. 실거주하는 집 사지 말고 전세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전세 끼고도 사지 마라고 하는 건 저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동산 이슈가 있나요? 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 이슈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금 규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 두 번째는 세금의 연장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입니다.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부동산 민심이 안 좋습니다. 왜? 노동관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올랐는 지역과 동등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우리가 제일 억울한 거거든. 형평성 문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짝꿍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화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여당도 이제 고민에 빠졌죠. 부동산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달래줘야 되는데, 이거 달래주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와서 규제를 풀까요? 묶어뒀는데? 노도강은 뺄까요? 이것도 또 모양새가, 혹시라도 노도강 금강구 수원 뺐다가 또 풍선효과 생기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신뢰가 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고,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세금 규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금 규제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왜? 세금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핵심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때 올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비판의 목소리.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조세 저항이 세금을. 근데 세금 내기 싫잖아. 우리도 내기 싫잖아요. 세금 내고 싶어요? 내야지. 아니,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지만 더 내래. 월급 봉투 받았는데 세금 소득세를 더 뗐어요. 2배로. 그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 나는 냈는데 왜 더 내라는 거야? 우리 세수가 부족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공공아파트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세 2배로 거두겠습니다.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내가 월급쟁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더 거둔다고.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오케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낼게. 내고 있는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 더 내랍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내면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나? 공감이 안 됩니다.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촛불을 들 수는 없고, 국민은 어떤 거로 조세 저항을 하냐면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여당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올리면. 지난 대선 때 이번 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진 이유가 여당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보유세를 올린 지역들에서 표 이탈이 생겼더라. 당연하죠. 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어줬다고 해서 그 찍어준 사람의 100%가 이재명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도 아니고요. 스윙 보틀층도 있고요.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포기를 하거나 이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올리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표 이탈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시킨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야, 주택시장 안정을 시키려면 표점 날아가도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시장이 안정될까요? 아무도 상담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몰라.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아는 걸 가지고 그게 세금 규제하기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올렸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국가가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집 세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82.5% 내라.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팝니다. 매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정해졌죠.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 팔 사람은 파니까 입주 물량이 안 나와도 매물이 나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거래세를 내리면, 한마디로 양도세를 내리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야, 내 친구가 집 사서 10억 벌었는데 걔한테 세금을 깎아준대요. 팔면 5억을 거둬야 되는데 8억을 거둬야 되는데 3억만 거두겠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사람 마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야,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줘야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입장에는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대요. 부동산 부자한테. 이거 분노 포인트거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워. 무주택자 표도 날아가고 집 가진 사람의 표도 날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영원히 안정될 수 있느냐?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전제 조건은 다주택자 규제는 폐지해야 되고요. 이게 똘똘한 채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폐지하고 보유하는 주택의 금액을 더해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는 게 어떤 생각하면 매우 나쁜 사람, 투기꾼 같으나, 예를 들어서 예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5채를 가지고 있어요. 한 채 거주하고 4채를 임대줘요. 투기꾼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4채가 상계동에 있어요. 상계동에. 제가 진짜 강남에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못한데, 이 4채도 임대를 주고 있어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까요? 경제나 국가나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 살 때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10년 동안 집 4채는 세입자한테 전세금 하나도 안 올리고 제공을 했고 집값도 많이 안 올랐고 뭘 잘못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다주택자도
다주택자가 투기라는 것도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잡아야 되는 건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 자기 돈 없으면서 전세 가율이 높은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무자본 갭 투자, 소자본 갭 투자를 해서 10채, 20채, 30채씩 1억, 2억 가지고 샀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샀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 깡통 전세 되고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거를 단속하고 막아야죠. 이건 안 되지. 또는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역전세가 생기면 다 못 돌려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전세 가격이 다 집주인한테 안 가고 일정 부분 한 30% 정도는 허그 같은 기관이 강제로 예치하고 이자만 주도록 에스크로우 제도 같은 거. 그래야 깡통이 생기고 경매가 넘어가서 돈을 다 못 받아도 예치한 데서 세입자한테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집 많이 가졌다고 두들겨 패고 투기라고 프레임 만들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지금 똘똘 한 채로 가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점점 좋은 아파트는 매물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이 되니까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 잠김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하고 가액으로 가야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게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관 수재. 뜨거운 감자. 이게 왜 뜨거운 감자냐면 지금 여당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안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취지는 그거죠.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 넘게 되면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부담금으로.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예요. 팔지도 않았는데 1억에서 4억, 많게는 한 7억까지도 세금을 내랍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팔 때 양도세를 내거든요.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절반 정도 내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또 내라요.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못 내지.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요. 아니 재건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 내려고 3억, 4억의 돈을 마련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건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내는 거죠. 그러면 못 내요. 못 내면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압류 걸고 공매로 넘겨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안 냈다고 공매로 넘긴다? 그 지자체장은 아마 지방선거에서 목 날아갑니다. 어느 주민이 이 억울한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압류를 건다고 이걸 안 냈다고 못 냈다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게 되면 투기가 더 생기는 건 아니야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안을 폐지해줘야 재건축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여기 공감을 하는데 또 반대에서는 투기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100% 정답은 없는 부분이고 재초안을 폐지하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냐? 그건 또 아니죠. 왜? 재건축 속도를 또 빨리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성 문제도 있고 건축비도 문제도 되고 기부 체납 문제도 되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재초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부과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납세자가, 당사자가 내지도 못 하잖아요. 재초안 내려고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요? 어떻게 팔어? 왜?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돼가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예요. 팔지도 못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 입장이 되면. 이를 팔지도 못하고 팔고 싶지도 않고 세금은 내래. 에라이 씨, 나 다음 선거에 내가 반드시 지켜봐라 내가 다른 데 찍어버린다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세제는 조세 저항과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제 카드는 빨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 대책으로 세금 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1호 초강력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규제는 지역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고 금융 대출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민감한 문제니까 뒤로 좀 미뤘고요. 일단 손 안 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고 대출 규제는 6.27 대책 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6억으로 다 LTV는 담보대출 인정 비율, 집값은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DSR는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거기에 6억까지만, 소득이 30억이어도 집값이 100억이어도 대출은 6억까지만 나오는 게 6.27 대책의 핵심입니다. 기존 주택도 팔아야 되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대책이고요. 9.7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죠. 이제 공급 대책이고 11호 대책은 이제 지역 규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대출 규제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죠. 6억까지였는데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15억 아래만 6억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 지역 규제입니다. 지역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구역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단계별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쏟아버렸고요. 핀셋 규제를 했는데 이번은 지역을 전체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하고요. LTV도 70에서 45로 줄어들고, 취득세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고, 여러 가지 강력한 내용들이, 많은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거래도 제한이 되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데, 뭐 많이 오른 분들은 참을 수 있겠으나 많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한 규제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 LTV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LTV, 그러니까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오다가 40%로 뚝 떨어집니다. 원래 50%였는데 97 공급 대책에서 40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40% 줄어듭니다. 생애 최초는 아마 70%로 가능할 것 같고, 오피스텔도 70% 가능한데 일단 4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영향을 받냐면, 차라리 강남이나 이런 고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고가 지역들은 어때요? 내가 30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원래 6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4억 부족하잖아. 30억 아파트 사는 사람이 뭐 4억 마련을 하겠지 뭐. 안 되면 25억 아래로 아파트를 찾아서 4억까지 받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강서구나 중랑구나 수원이나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6억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이 2억밖에 없어. 2억. 근데 애들을 크는 거 보니까 아파트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아. 구축이라도. 그래서 6억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기존에 70%니까 4억 2천까지 나오니까 2억 있고 4억 2천 나오면 6억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세금도 내고 살 수 있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때요? 40으로 줄어들게 되면 2억 4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딱 2억이 있는데 2억 4천 대출 나오면 4억 4천이잖아요. 6억 아파트를 내가 사려고 했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축. 이게 4억 2천 나오면 더 작은 평수 가도 찾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생애 최초 아닐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옛날에 철도 없이 빌라 하나 샀다가 생애 최초 깨져버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 집이라고 이상한 거 하나 사줬다가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그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팔았다가 무주택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정부는 15억 아파트 이하는 6억으로 우리 그대로 해줬어 라고 하지만, LTV가 40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저소득층 서민들은 저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좋고 자산이 있는 부자들은 알아서 합니다. 규제가 들어와도 알아서 해요. 집 안 사도 잘 살아요. 전세 살아도 잘 살아. 제 아는 형님 중에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전세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민들은 다르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나마 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 정책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전세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게, 월세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서민들 대출 받아서, 돈 없으니까 대출 받죠. 대출 많이 받으면 투기래,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지. 너는 대출 받고 싶나? 이자 내고 생활도 안 되는데,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해줘야죠. 그래서 정부 정책은 소득이라든지 집값에 따라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저는 대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정책자금 대출 같은 거 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뭐 전세 대출이든 매매 대출이든 은행 가가지고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하고, 이렇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다고 여러 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10채를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건 안 되는데, 집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출을 해줘야 된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1주택자가 집을 사서 늘어납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가계부채 관리는 안정성이죠. 연체되지 않도록. 그러면 저신용자들이 대출 받아서 사면 위험하니까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뒤에 살이 다 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목적이 집값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나요? 집값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버리게 되면 너무 이념적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입장에 따라서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집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시장을 통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규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뭐 우리 사회 자체를 통제한다라기보다는 집값을 통제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약간 이념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왜? 집값 떨어지면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도 안 나오죠. 내수경제 망가지죠. 대출해주는 은행들 폭락이라고 생각해보면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70% 대출해주는 은행은 부실채권이 되잖아요. 담보가치가. 은행들 금융위기 오죠. 이사도 안 가고 완전 국민이 망했는데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는데 소비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지가 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50% 집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데 그리고 전세 준 사람들 10억에 전세가 5억인데 집값이 5억이 되면 깡통인데 경매 넘겨도 집값 못 받는데 세입자 전세금 못 받습니다. 집주인 배째라고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매 넘기면 아니 5억으로 떨어지면 경매 넘기면 한 4억 3억이 낙찰되겠지. 그것도 안 하려고 하겠지. 깡통이지 뭐. 대한민국 개판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올랐다고요?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역설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도 집값 떨어지니까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풀었잖아요. 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도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풉니다. 역설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왜 규제를 풀었는데요? 집값 떨어지고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합니다. 보수도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해요.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200만 원 공급하고 규제도 엄청나게 강하게 했거든요. 토지 공개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하면 뭐 규제를 하고 보수는 규제를 푼다는 메커니즘은 맞지는 않은데 이제 진보 정권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너무 과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규제를 하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라는 건요. 시장의 요소를 보게 되면 가정이에요. 내 가정. 집이라는 게 가정이잖아요. 내 가족. 내 노후, 내 자녀를 위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건데 그 집 하나 장만하는 걸 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규제가 들어온다? 통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맞서 싸우고 지켜야지. 그래서 조세 저항을 하는 거고 표로 심판을 하는 거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은 필요한데 이걸 투기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수요 억제 통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에요. 서울의 수요 과잉을 좀 막을 필요는 있겠다.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방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가서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대기업들 좋은 일자리가 미국도 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있으면 뭐 10년 법인세 면제해줄게 50년간 토지 무상 제공해줄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노력도 안 하고 있고요. 지방인의 대학교에도 많은 교육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뭐 충북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충남대 한 3천억씩 매년 투입을 해가지고 포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또 젊은 분들 중에서 굳이 인서울 안 하고도 가시는 분들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면 기업들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노력도 하고 공급도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부족하니까 꾸준히 하고 정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 환경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가격을 보고 통제 들어가게 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시즌3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석유 브레이크는 걸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름이고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 집중화 현상은 해결되기 어렵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또
또 저성장의 장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또 양극화, 지방 소멸 문제가 맞물리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움직이는데 시장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최근의 급등은 불안이 원인이거든요. 수급이 안 맞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환경을 만들어주고 불안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일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잦은 수요 억제 규제는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불안을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내가 자금 준비가 됐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0년 후를 좀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돈도 모았는데 상대적으로 내 친구는 집 사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주식에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급 사서 올랐어.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사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으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니까 우리 가족, 나만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구라 채널에서 김구라 경제연구소라고 부동산 주식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예능 보시고 싶다면 그것도 우리 떠먹여주는 TV도 보시면서 틈틈이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